그러면 이제 책 내용을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지금 책에 9편 중에 2편이 고양이가 직접적으로 네. 제목에 언급이 된 소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무단 맞아요. 침입한 고양이들이고 두 번째 소설은 고양이의 보은 부재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게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 두 개를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무단 침입한 고양이들이라는 소설은 일단 줄거리를 말씀을 하자면 수제버거를 파는 나인 화자가 등장을 하고 장사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찾아오는 손님의 수가 17명이 되지 않으면 이제 식당 문을 닫아야겠다 뭐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날 그 손님이 딱 17번째 손님이셨던 거죠. 그 손님이 이제 햄버거를 다 먹고 나서 갑자기 고양이 좋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들어봤더니 1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길고양이가 무단 침입을 했대요. 그 전 여자친구는 전 남자친구에게 자꾸 전화를 해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고양이 또 들어왔어. 막 또 들어왔어. 막 소리도 지르고. 왜 전 남친한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슬슬 짜증이 납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기였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런 하소연을 들어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화가 나서 폭발을 해요. 그래서 고양이를 퇴치하러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집을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맞아요. 결론은 다 얘기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줄거리를 요약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알겠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사람이라면 안 좋아할 법해. 왜? 어떤 식인데? 그러니까 되게 사실관계 위주로 명확하게. 이래서 그러니까 탁탁탁. 인과관계가 착착착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네. 그럼 되게 허무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를. 약간 허무한 이야기 전개였죠. 왜냐하면 이제 고양이를 처치하러 갔어.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제가 허무한 포인트는 일단 고양이가 무단 침입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알고 봤더니 이제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살짝. 문도 열려져 있었고 현관문. 그리고 식탁 밑에 고양이들 우유를 먹으라고 접시에 이렇게 맞아요. 우유를 부어놨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무단 침입한 게 아니야. 여자가 문을 열어줬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남자한테 전화를 해서 막 이랬던 거죠. 아니면 그걸 수도 있지. 처음에는 무단 침입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내 삶에 스며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왜냐면 그 고양이가 무단 침입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 무단 침입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침입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고양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삶에도 그렇게 침입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방문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화하는 걸 멈췄어야 합니다. 그치, 인과관계를 계속 설명하려고 하니까. 네, 저는 이렇게 접근을 이 문제네. 소설을 문학작품을. 아무튼 그런 스타일이어서 약간 뭐야 이 포인트 하나.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남자가 고양이를 처치를 하려고 해요. 맞아요. 정말 화장실에 막 가두고 맞아요. 그물망, 뭐 화분 이런 거 들고 들어가서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못했죠. 왜 못했냐면 고양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순간 자기는 정말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현듯 깨달으면서 그 행동을 그만하고 이제 햄버거 가게로 돌아와서 밥을 먹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또 여기서 물음표. 왜요?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소설적 장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해가 되는 포인트긴 하지만 줄거리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약간 물음표가 또 드는 포인트였고 그리고 결론은 결국은 식당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온 17번째 그 손님의 햄버거 값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문을 닫았다는 걸로 그 소설이 마무리되는데 저는 TMI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허무한 느낌이 들었죠. 까미는 어땠나요?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그냥 분위기, 느낌 이런 거 위주? 문장 하나가 어떻게 있냐를 읽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로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깜지를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한 거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재밌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 액자식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 주인인 내가 그렇죠.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관찰자적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액자식 구성도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네. 이건 동의합니다. 네. 두 번째, 고양이를 좋아하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무언가 떨어져 나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허무맹랑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뭔가가 나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게 일이든 인간관계든 그거를 없애보려고 싸우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결단을 해서 없애려고 하는 순간에 멈칫하는 경우가 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냥 싫기만 했다기보다는 그게 소중했다라는 것들을 동시에 전 특히 이제 연애하던 관계를 떠올려 보건데 그렇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서 혹은 고양이들이라고 했던 것들이 어떤 미련, 그 관계의 미련 같은 거였을 수도 있겠다. 뭐 그쵸. 비유 같은 걸로.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그것도 뭐 완전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었고. 뭐 그치. 그 포인트는 어느 정도 그냥 약간 좀 과장의 느낌이 있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양쪽에 있는 감정이 한순간에 확 바뀔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뭐 그럴 수 있어. 약간은 과장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감정적으로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람이. 정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과장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이고 양쪽에 있는 감정이 갑자기 확 이럴 수 있나 해서 물음표. 근데 뭐 물론 소설이고 그리고 약간 제일 마지막 문단에서 왜 이런 상황을 설정했는지는 이해가 충분히 되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세모로 동의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무단 침입한 고양이를 설명하는 문장이 있잖아요. 아까도 거기 얘기했지만 아주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침입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하지만 때때로 정반대의 작용을 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만들기도 한다. 이거는 동의한다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비유로서. 뭔가 일상적인 내 삶이나 이런 걸 좀 돌아보고 성찰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징과 비유들이 이제 무단 침입하는 고양이인 거고 남자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그런 성찰의 내용들일 것이고 뭐 이런 건 다 약간 이해가 되고 소설적으로 그렇게 왜 쓰셨는지는 알겠는데 뭔가 약간 좀 과하게 표현하셨다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는 되지만. 근데 나는 오히려 이게 노골적으로 나왔을 때 좀,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너무 드러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은 이건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어떤 개인이 느끼는 극단적인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거기에 좀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좀 이렇게 한꺼풀 숨겨져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런 비유가 나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까지는 저도 오케이입니다. 그다음 그럼 이제 햄버거 가게 가게는 왜 문을 닫았을까? 왜냐면 맨 처음에 묘사하기를 이 햄버거 가게 운영하는 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관성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묘사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저는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하게 내 삶에 파고들었지만 그게 제 의욕을 잃게 만들고 그래서 나 자신이 뭔지 이제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상황을 가게 주인도 그렇게 느꼈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접어야겠다. 그래서 가게 주인도 이 얘기를 통해서 각성하는 계기가 느껴졌던 게 아닐까. 네, 맞는 것 같아요. 매우 인정하는 거야? 네, 이해가 되는 설정입니다. 되게 소설의 구조가 진짜 입체적이네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깜지가 좀 납득할까? 전혀, 정말 납득합니다. 당황해서 그런가 봐. 그러면 그렇네.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의견을 교환해보니 재밌네요. 서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닐 그렇네요. 수도 있어. 그냥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무단 침입한 고양이들이라는 표현이 틀린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네. 모든 고양이는 언제나 무단 침입하는 존재들이니까 말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멘트? 맞는 말이죠. 이건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 네. 왜냐면 고양이들은 되게 도도하게 그냥 네. 집에 막 쳐들어온 다음에 나를 거두어라 집사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표현 틀린 걸 수도 있고. 그냥 항상 무단 네. 침입하는 애들이니까. 네. 네. 그 굵은 글씨로 유일하게 이 소설에서 강조해 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작가 본인이. 맞아요. 고양이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키울 수는 없다고 말이다. 요 부분. 그러니까 좋아해도 어쩔 수 없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혹은 조심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맞아요. 우리 삶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강조할 만했다. 사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읽거나 좀 천천히 집중해서 읽었으면 다 와닿았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전체 작품을 돌이켜놓고 보면 근데 그 집중이 힘든 것 같아요. 전개 방식이나 설정이 집중하게 못 만드는 그 것 같아요. 문체도 약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문체가 약간 번역투의 문장 같다라는 느낌? 왜냐면 유려하게 우리말을 네. 펼쳐놓는다는 느낌보다는 한국 소설 같다기보다 외국 소설 같다라는 그러니까 한국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서 느껴지는 그런 순수한 말의 즐거움 맞아. 이런 것들이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읽기 힘든 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네. 있어요. 읽었을 때 와 진짜 멋진 문장이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막 이런 문장들을 그으면서 읽는데 그치. 그런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국성을 좀 지워버리고 그냥 현대인의 삶이라고 담백하게 하는 쓰시는 네네. 이게 뭐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작가의 맞아요. 스타일이 그런 건데 그런 맞아요. 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소설에서의 이 추구하는 어떤 문장 유려함에 맞아요. 우리가 반하고 집중하던 거에 비하면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해요. 이때까지 읽었던 소설들이랑.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집중하는데 조금 그거를 힘들게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소설로 이제 마지막에 실린 고양이의 보은 부제로 눈물의 씨앗이라는 소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인터뷰를 좀 찾아봤어요. 네. 본인의 자전적 소설로 쓴 것이라고 하고 가장 최신 작품이라 배치가 되었다고 한다고 해요. 네. 작가님이 실제로 11살, 10살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하고 네. 고양이의 보은 눈물의 씨앗에 나오는 그 고양이 눈이의 이야기는 실제 경험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줄거리는 어땠을까요? 줄거리는 여기 소설에 등장하는 나는 눈물도 없고 걱정도 거의 없는 엄청 강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매일 이유도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눈물 양도 제 맘대로 찔끔찔끔 나왔다가 아니면 주룩주룩 흐를 때도 있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일요일 아침에 신비로운 남자 배달부로부터 초대장을 받고 이상한 세계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또 다른 세계였어요. 그 이상한 세계에서 죽은 고양이의 환영을 만나게 되고 그 고양이가 돌보는 아가씨가 등장을 하는데 그 아가씨를 지켜보게 됩니다. 고양이랑 같이. 근데 그 아가씨를 관찰해 보니까 그 아가씨도 시도 때도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로부터 이 세계에 있는 아가씨와 내가 눈물의 씨앗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세상에서 내가 눈물 없이 막 잘 지내면 저쪽 세상에 있는 나와 눈물의 씨앗을 공유하는 사람은 계속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 총량이 같은 네, 거구나. 총량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덜 울면 저쪽에서 많이 울고 이쪽에서 많이 울면 저쪽에서 덜 울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많이 울어줬던 이 아가씨를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해야겠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아가씨의 눈물 절반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속삭여주면서 원래 세계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아가씨를 위해서 나는 엉엉 울고 삶에 임하는 태도도 이제 약간 바뀐 채 살아가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작가가 주는 메시지가 뭐랄까요? 좀 알기 쉽달까? 그래서 메시지는 되게 좋았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다른 이들의 희생 덕분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뭉클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주인공인 나가 태도가 변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엄청 강인하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고 왜 울어? 도대체 왜 울어?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당신의 눈물은 내가 절반을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다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아가씨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다고 느끼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 그래서 소설 읽고 나서 정말 나도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행복을 빌면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교훈적인 메시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소설 마음에 들었겠네요. 뭐 메시지는 마음에 들었죠. 그럼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뭐가 거야? 걸렸냐면 여기서는 눈물의 씨앗이 걸리는 거죠. 이 설정.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뭔가 이런 평행 세계에 누군가 있다. 이런 콩상, 과학, 아무튼 이런 설정이 약간 어색한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뭔가 허구적인 게 들어가면 조금 그거에 약간 대한 반감이 조금 있는지. 알러지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읽고 눈물의 씨앗이라니 뭐 다른 세계에 나랑 눈물의 씨앗을 공유한 존재가 있다니 막 이러면서 책을 탁 덮으면서 이제 남자 동거인한테 눈물의 씨앗이 있대 막 이런 이게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남자 동거인은 듣자마자 와 너무 참신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진짜 느끼는 게 정말 다르다 생각했어요. 난 여기서 알았지. 깜지가 애니메이션 안 좋아했던 이유가 있구나.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 나 몰랐는데, 그쵸? 점점 알게 되고 점점 알게 되는 거죠. 나 스스로도 나를 잘 몰랐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설정이 약간 거슬렸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거는 뭐 설득하고 말 게 없는 게 이거는 그냥 취향의 문제라서 이거는 존중합니다. 네. 전 너무 재밌던 게 첫 번째 작품이랑 마지막 작품이 둘 다 이제 고양이라는 이어지는 건데 네. 처음에는 무단 침입한 고양이의 어떤 스테이터스였는데 마지막에는 고양이의 보훈. 맞아요. 이게 뭔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과정이 느껴져가지고 재밌었고 그리고 작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 재밌는 부분이 앞부분에 화자가 설명하기를 자기도 네. 소설가인데 담요의 죽음으로 맞아요. 등단했다고 하는데 작가가 진짜 원래 담요라는 소설로 등단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린디아블이라는 책도 냈는데 이런 영화가 존재한다는 식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작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정보가 있는 사람이 보면은 킥킥대면서 웃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작가가 되게 유머 감각이 있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뒤에 너무 눈물이 나니까 기도에 열심히 매달렸다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 너무 웃겼던 게 신부님이 환속을 하게 만들었대잖아요. 왜냐면 신부님은 기도를 위해서 울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맞아. 우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신부님 환속하진 않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장치를 낸 것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좀 재밌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둘 다 섞여 있어요. 성당에서 얘기인데 이거 의도적인 장치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부분은 귀에 대고 이제 돌아오기 전에 그 아가씨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들 좀 속삭여주고 오잖아요. 이런 얘기로 이런 세상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이 작가가 쓴 나머지 다른 단편들에 대한 줄거리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서 연결되니까 신기했어요. 그리고 뭐 교훈이 있죠. 뭐 운다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울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확실히 교훈. 있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울음은 안 좋은 거, 뭐 멀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요? 울음을 웬만하면 흘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전 엄청 잘 울어요. 그리고 엄청 잘 울고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정말 울고 나면 정화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억지로 참진 않고 눈물이 실제로도 많고 잘 울어요. 정말. 작은 일에도 잘 울고. 맨박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코르셋 같은 게 있다고 사회적으로 억압하는 그 남자도 있는 거예요. 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특히 한국 남성 사회에서 강한데 그렇구나. 저는 그게 되게 강했나 봐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해서 그 심리 상담을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받았는데 그때도 이 부분이 문제였어요. 왜 울음이 날만한 부분인데 울음을 참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게 제어가 너무 방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결국에는 이제 극복을 하게 되고 이제는 막 울보예요. 질질 짜요. 뭐 영화 보다가 좋습니다.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굳이 억지로 참을 필요 없고
뭐 그 정도의 감정 표출 표현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남자분들 울어도 돼요. 눈물 좀 흘리면 어떻습니까? 네. 다 필요한 거예요. 참을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평행 세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 이런 설정 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 SF도 엄청 좋아하고 판타지도 좋아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가 엄청 한동안 꽂혀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기 한참 전부터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를 네. 예전에 쓸 때 이거를 네, 네.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눈물의 그렇죠. 씨앗으로 읽으면 눈이라고 하는 게 네. 물의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눈물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이거 어떻게 그렇네요. 시를 이렇게 쓰지? 쪼개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놀랍고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 구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떡밥이 많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편이 이 소설에서 가장 저희한테 중요한 두 맞아요. 개의 작품이었던 거